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흐릿하고 빠르고 정신이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하철 승강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두가 비슷한 표정, 비슷한 걸음걸이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인파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몰래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셔츠 단추 사이에 교묘하게 숨긴 작은 렌즈가 내 불안한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 내 눈앞에 내 영상의 주인공이 서 있었다. 곱슬거리는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은 아주머니. 한국에 오기 전 인터넷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아주머니는 인상을 찌푸린 채 스크린 도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저 문을 부수고 뛰어들 것 같은 기세였다. 나는 나지막이 거의 속삭이듯 카메라에 대고 말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K-팝과 드라마 뒤에 숨겨진 서울의 진짜 얼굴. 아무도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질서도 배려도 없는 오직 나 먼저만 존재하는 곳. 내 목소리는 냉소와 약간의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그림을 찾았다. 내 채널을 구원해 줄 논란과 자극으로 가득한 바로 그 장면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터 없는 알렉스 앨럭스의 언필터드 채널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곳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가 겪었던 일이죠. 이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한 외국인이 가졌던 기쁜 편견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자 제가 무례함이라고 불렀던 행동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 라에 있는 제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알렉스의 멋진 세상 옐럭스의 아섬 월드한데 잘 나갔습니다. 저는 세상의 아름다운 곳만 찾아다니며 화려한 색감과 신나는 음악으로 가득한 영상을 만들었죠.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웃고 발리의 해변에서 춤을 추고 도쿄의 밤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고 구독자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짧았습니다. 알고리즘은 변했고 시청자들의 취향도 바뀌었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날 것의 콘텐츠가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의 조회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수십만이었던 조회수는 수천, 수백으로 떨어졌습니다. 광고 수익은 월세를 내기에도 벅찼죠.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던 건 제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상용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봐도 감동하는 대신 썸네일 각을 먼저 계산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청자들이 좋아할 리액션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껍데기만 남은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텅 빈 통장 잔고와 당신의 채널은 죽었다고 조롱하는 악플들을 보며 열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알렉스의 멋진 세상은 죽었을지 몰라도 진짜 알렉스는 아직 살아있다고.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웃음과 꾸며진 행복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 그렇다면 진실을 보여주자.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저는 채널 이름을 필터 없는 알렉스의 앨럭스의 언필터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했죠. 가려진 진실들, 히던 트루스스. 전 세계 유명 관광지들의 아름다운 이미지 뒤에 숨겨진 어둡고 불편하고 추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시리즈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망설일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왜 서울이었냐고요? 당시 제 머릿속의 한국은 완벽한 타겟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대중문화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끔찍한 경쟁과 스트레스, 그리고 비인간적인 빨리빨리 문화로 썩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런 제 편견을 뒷받침해 줄 자료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아주머니 어제 이후의 메모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밀치고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살아가는 무례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묘사되곤 했죠.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제 영상의 빌런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제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죠. 제 카메라 렌즈는 이제 아름다움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해부하는 날카로운 메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하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로봇처럼 착착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카메라에 담고 싶은 혼란이나 불편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괜찮아. 여긴 그냥 공항일 뿐이니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제 편견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의 차들은 마치 경주를 하듯 쌩쌩 달렸습니다. 차선을 바꿀 때 방향 지시등을 켜는 차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먹으며 입으로는 거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좋은 말은 아닐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몰래 카메라를 켜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국에 난폭 운전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예약한 숙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빌딩들, 뿌연 하늘,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활기차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영혼 없는 개미들의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첫 며칠 동안 저는 사냥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포착하는 것. 저는 일부러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을 경험했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카메라를 든 제 눈은 끊임없이 사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히고 그냥 지나가면 저는 개인주의와 무관심이라는 자막을 떠올렸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면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시나리오에 맞춰 해석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준 대학생도 있었고 식당에서 제가 서툴게 젓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고 말없이 포크를 가져다 준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필터 없는 콘텐츠와는 맞지 않았으니까요. 제 채널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저는 제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일부러 가장 붐비는 2호선 시청역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 승강장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제 영상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그 아주머니가 들어온 것입니다. 꽃무늬 바지에 잔뜩 인상을 쓴 얼굴, 누가 봐도 강력한 포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찾았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저 아주머니는 내 승리를 위한 완벽한 적장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 저는 카메라에 줌을 살짝 당겨 아주머니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깊게 팬 주름, 굳게 담은 입술,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한 듯한 미간. 완벽한 악당의 등장이었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승강장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스크린도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육상 선수들처럼 저 역시 인파에 휩쓸려 앞으로 몇 걸음 밀려났습니다.
뜨거운 공기, 땀 냄새,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놓치면 안 돼.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그 혼란 속에서 가장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팔꿈치와 어깨를 무기처럼 사용하며 자신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주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마주치자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붙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정쟁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투쟁일까요? 제가 보기엔 후자에 가깝습니다. 약자는 도태되고 가장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 이곳이 바로 서울의 지하철입니다.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대박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날 것의 장면을 원합니다.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한국이라는 이미지에 균열을 내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 드디어 열차가 도착하고 쉬액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수문이 열린 것처럼 사람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미식 축구 선수처럼 몸을 낮추고 사람들 사이의 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거친 가방이 제 옆구리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희열이었습니다. 찍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았어. 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애써 지으며 그 순간의 충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살짝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밀치고 지나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열차 안으로 간신히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사치였죠. 사람들은 서로의 몸에 기댄 채 열차의 흔들림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과 불편한 공기.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카메라는 여전히 아주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분명 빈자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밀치고 자리에 앉거나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호통을 치겠죠. 어떤 시나리오든 제게는 좋은 영상소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행동은 제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찾으려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입문 바로 옆 가장 불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몸을 단단히 고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뭐지? 저기서 뭘 하려는 거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곳은 열차에서 가장 명당이 아닌 가장 힘든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언가 다른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일 것이라고 넘겨짚었습니다. 어쩌면 다음 역에서 가장 먼저 내리기 위해 문 앞을 사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아주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급함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 승강장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살짝 돌려 그쪽을 비췄습니다. 인파에 밀려 타지 못하고 있는 한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가 봐도 임산부였습니다. 그녀는 위태롭게 뒤로 밀려나며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깐 동안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짧았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아주머니에게로 돌렸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저 임산부가 아니라 아주머니의 무례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연돈을 보십시오. 임산부조차 배려받지 못하는 곳.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아주머니는 이 모든 상황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제가 한창 열을 올리며 해설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갑자기 문 밖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학생, 이리 와, 빨리. 그 목소리는 거칠고 명령조였지만 이상하게도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카메라를 다시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이 향한 곳에는 아까 그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이쪽으로. 어서. 아주머니는 자신이 몸으로 막아두었던 그 작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서 위험하게 버티고 서서 공간을 만들었던 이유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내 귀에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직 내 심장이 쿵, 쿵, 쿵 울리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뮤연일 거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무례한 아주머니 시나리오는 지금 눈앞의 현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임산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발 디딜 틈 없는 열차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열차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팀목처럼 팔을 끼워 넣고 다른 한 손을 뻗어 임산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임산부의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열차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인형을 끌어당기듯 망설이는 임산부를 자신이 필사적으로 확보해둔 그 작은 공간 안으로 안전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고 거칠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삑삑삑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리더니 쿵하는 소리와 함께 열차 문이 바로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제야 문에 끼워 넣었던 팔을 빼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손에 들린 카메라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렌즈 너머의 세상은 더 이상 내 증거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이해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경이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폭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 사람들을 밀치고 공간을 차지하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임산부는 숨을 헐떡이며 아주머니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 인사를 받을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잔뜩 찌푸린 얼굴로 주변을 휙휙 둘러봤습니다. 마치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자기 자리를 찾겠지. 하지만 내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아주머니의 매서운 눈길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열차 칸의 양쪽 끝에 마련된 교통약자 배려석이었습니다. 분홍색으로 칠해진 그 좌석들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사회적 약속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형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자는 척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아주머니는 분노한 황소처럼 그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비집고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학생,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열차 안의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헤드폰 때문인지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인상을 더욱 구기더니 이번에는 남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아니, 거의 후려치듯 쳤습니다. 학생, 여기서 자면 어떡해? 그제야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헤드폰을 벗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저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턱짓으로 자신이 데려온 임산부를 가리켰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임산부의 푸른 배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거의 벌떡 일어나다시피 자리에서 비켜났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그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다시 임산부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아. 학생, 힘들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산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 안의 카메라는 이제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나의 무기였고 내 재기를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나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기록하는 끔찍한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러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찍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담으려 했던 진실은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것이었던가. 나는 아주머니의 행동 중 밀치는 부분만 보려 했고 그 뒤에 숨겨진 지키려는 의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거친 목소리만 들으려 했고 그 안에 담긴 보호하려는 마음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임산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부채를 꺼내들어 힘든 숨을 몰아쉬는 임산부에게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몇 개월이야? 이제 8개월 다 되어가요. 아이고, 힘들겠네.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 되어. 잘됐네. 딸이 최고지. 그 평범한 대화가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내가 무례함과 이기심의 증거로 삼으려 했던 그 아주머니는 지금 내 눈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호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동보다도 진실했고 강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혼잡한 현실 속에서 약자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찾는다며 한국에 왔지만 정작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편견에 눈이 먼 장님에 불과했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세상은 이 좁고 시끄러운 열차 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아주머니와 임산부, 그리고 부끄러움에 몸 둘 바를 모르는 나. 이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작은 우주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내가 역작이라고 생각하며 촬영했던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몇 분 전에 내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K-팝과 드라마 뒤에 숨겨진 서울의 진짜 얼굴, 질서도 배려도 없는 오직 나 먼저만 존재하는 곳. 내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퍼들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주머니는 나를 강하게 밀치고 지나갑니다. 그 순간 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심지어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일부러 몸을 휘청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을 미래의 시청자들은 아주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겠죠. 무례한 한국인, 이기적인 아줌마라고. 그리고 그런 반응을 유도한 나.
알렉스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선의를 악의로 포장하여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나의 재기와 성공을 위해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임산부 곁에 서서 묵묵히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은 그녀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었고, 무뚝뚝한 표정 속에는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보상이나 칭찬도 기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너무나도 당연하고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아주머니라는 존재의 본질을. 그들은 그저 나이가 많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부모님을 보고 자랐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투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방식은 때로 거칠고 직설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포장지에 쌓인 사탕처럼 달콤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진실한 마음, 정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조롱 섞인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의 무법자, 세상의 중심은 나. 그런 글을 쓰며 낄낄거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고 사냥에 나섰던 나 자신. 우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녀들의 행동의 표면만 보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정거장을 더 지나 임산부가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주머니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그저 손을 한번 휙휙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됐어. 몸조리 잘하고 예쁜 아기 낳아. 얼른 내려. 그녀의 말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차갑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임산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아주머니의 임무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는 한쪽 구석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완전히 오해했다고.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당신의 선행을 무례함의 증거로 삼으려 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저 비겁하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아주머니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밀치고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겠죠.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무늬 바지를 입은 평범하고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 그녀는 승강장을 걸어 계단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녀는 거인처럼 거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철학자나 위인보다도 더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선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열차는 텅 빈 승강장을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향해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이 동영상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작은 질문이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단순히 파일 하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성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려 했던 추악한 욕망을 지우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단호하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짧은 전자음과 함께 영상 파일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진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깊은 공허함과 자기 혐오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까지 왔는가? 내 채널, 내 커리어, 내 인생을 구원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는 결국 나 자신의 추악함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목적지도 없이 몇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열차 안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나만이 유령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이름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개찰구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오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은 어둑했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길을 잃는 것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가게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연인들. 서울은 여전히 빠르고 역동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눈에 비친 풍경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도시의 단점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포장마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와 어묵, 바삭하게 튀겨지는 튀김.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면서도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으로 몸을 녹이는 직장인들,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학생들, 그 소박하고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나는 서울을 차갑고 비인간적인 도시라고 단정했지만 사실 온기는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하철의 그 아주머니처럼 이곳의 온기는 화려하거나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심하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덤으로 얹어주는 튀김 하나,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리는 미안합니다. 그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이 거대한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포장마차에 다가가 서툰 한국말로 어묵을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면서도 가장 맛있어 보이는 놈으로 골라 종이컵에 담아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필터 없는 알렉스 채널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 그동안 촬영했던 모든 영상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난폭하게 운전하던 택시 기사의 영상,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의 영상,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의 영상, 모두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증거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망설임 없이 휴지통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마우스 클릭 소리가 마치 내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 비우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수십 기가바이트의 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 채널을 되살리겠다던 계획, 나의 야망, 그리고 나의 편견까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나는 이 도시와 이 사람들에게 큰 빚을 졌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들을 모욕하려 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책임도 나에게 있다. 영상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목격한 진짜 진실을. 나는 새로운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발이 아닌 고백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닌 사과와 존경을 담은 영상. 나는 더 이상 숨겨진 카메라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터 없는 알렉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필터 없이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관찰하고 경청했습니다. 새벽 일찍 남대문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활기찬 아침을 보았고 고즈넉한 사찰에 앉아 풍경 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도 올라가 보고 가장 낡은 골목길도 걸어보았습니다. 카메라는 항상 내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의 역할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극적인 순간을 포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도시의 평범하고 진솔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공원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미소, 버스킹 공연에 맞춰 수줍게 어깨를 들썩이는 여고생들의 모습,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창문 너머의 고단한 실루엣,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일부러 가장 붐비는 시간, 가장 붐비는 노선을 골라서 탔습니다. 나는 그날의 아주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내게 보여준 그 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아주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 다른 옷차림, 다른 사연을 가진 그녀들. 때로는 여전히 거칠게 사람들을 밀치기도 하고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들의 그런 모습 뒤에 숨겨진 삶의 무게와 따뜻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내 영상의 빌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이 도시를 움직이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친 날, 나는 숙소로 돌아와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내 얼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며칠 동안 담아온 서울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 위로 내 목소리만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영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편집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치고 부끄러운 상처를 드러내며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효과음도 화려한 자막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만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영상은 내가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냉소적인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촬영했던, 그러나 지금은 삭제된 영상들의 내용을 솔직하게 묘사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 혼잡한 거리, 무표정한 사람들. 나는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도시를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냥하려 했는지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찾으러 왔습니다. 제 채널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조회수와 관심을 얻기 위해 저는 이 도시를 악마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하면서 몇 번이나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화면은 내가 촬영했던 회색빛 도시의 풍경 위로 어둡게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이야기, 지하철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아주머니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흥분, 그녀를 완벽한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오만함, 그리고 그녀가 나를 밀쳤을 때 느꼈던 비열한 희열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아마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쓰레기 같은 유튜버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클라이맥스. 나는 아주머니가 임산부를 위해 필사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자리를 양보하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을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비록 영상은 없었지만 내 목소리에는 그날의 충격과 경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사였습니다. 세련된 갑옷이나 빛나는 칼은 없었지만 그녀는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가장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거친 목소리와 단단한 몸,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흔들림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무례함이라고 불렀던 모든 행동은 사실 가장 위대한 형태의 친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하고 오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저는 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편견이라는 두꺼운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화면에는 내가 새로 촬영한 서울의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의 활기, 공원의 평화로움, 골목길의 정겨움,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 영상의 톤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제가 찍었던 모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제 채널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 영상들을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채워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마음으로 느낀 진실입니다. 영상은 내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키워드들을 하나씩 반박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나는 그것을 비인간적인 속도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 속도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배달 시스템과 대중교통이 운영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무관심. 나는 한국인들이 차갑고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낯선 임산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아주머니를, 길 잃은 외국인에게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학생들을, 말없이 덤을 얹어주는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들의 관심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필요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내가 가장 크게 오해했던 존재. 나는 그녀들을 사회의 빌런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그녀들은 이 사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자 굳건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그녀들의 거친 손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훈장이고 그녀들의 큰 목소리는 불의에 맞서 약자를 지키는 확성기라는 것을. 영상 편집을 마쳤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울고 웃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한 통의 긴 편지 같았습니다. 앨럭스의 is apology, layers wrong about Korea. 알렉스의 사과.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썸네일은 화려한 사진 대신 검은 배경에 이 제목만 흰 글씨로 적었습니다. 더 이상 자극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볼 사람은 보고 보지 않을 사람은 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어떤 반응이 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구독자들은 모두 떠나고 채널은 정말로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조회수나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게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중 파란색 막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과거와의 작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후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차마 실시간으로 반응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탓에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정직했던 하루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몇 시간을 잤을까? 시끄러운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나는 눈을 비볐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알림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메일,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며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올린 사과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댓글창이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내 예상과 달리 그곳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영상을 통해 저 또한 제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당신의 영상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주머니에 대한 당신의 마지막 통찰은 정말 정확해요. 때로는 우리조차 잊고 있던 그분들의 위대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I am not Korean, but I cried watching this. It is a universal story about prejudice and humanity. Thank you for being so honest. 앨럭스,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것은 편견과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알렉스, 그 지하철 아주머니, 어쩌면 우리 엄마일 수도, 당신의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주머니들을 응원합니다. 댓글은 대부분 한국어로 달려 있었지만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의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나의 솔직한 고백과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영상을 통해 단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견을 돌아보고 인간의 선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최악을 각오했지만 세상은 내게 최고의 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나의 가장 진솔한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필터 없는 알렉스 채널은 말 그대로 떡상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국내외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큰 실수를 저질렀고 운 좋게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날 내가 만났던 이름 모를 아주머니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2주를 훌쩍 넘어 몇 달 동안 이곳에 머물며 한국의 더 깊은 모습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극적인 진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시골 장터를 찾아가 할머니들의 구수한 사투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채널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정쟁과 흥HUNG 그리고 한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상은 더 이상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바로 그 점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회수에 목숨 거는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외국인으로서 나의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그 사과 영상을 올린 지 1주년이 되던 날 특별한 영상을 하나 더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아주머니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였습니다. 나는 1년 전 그날과 비슷한 시간, 비슷한 복장으로 시청역 승강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제 내게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역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섰습니다. 이번에는 숨겨진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내 얼굴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오늘
바로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분의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분은 제가 누군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당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밀치신 게 아니라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의 거칠었던 행동은 제 안에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을 부숴주었고, 당신의 따뜻했던 마음은 제가 잊고 있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용감하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필요할 때는 조금 더 거칠게, 세상의 모든 불의와 무관심에 맞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감사를 전합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을 다한 나의 가장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영상 편지는 이전의 사과 영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이 동화되었는지를 보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영상 댓글창은 그 아주머니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철 영웅 아주머니를 찾습니다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아는 멋진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날의 주인공이 꼭 나타나 주기를 바랐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속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내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며칠 뒤 내 유튜브 채널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수민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짧았지만 내 심장을 먹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당신의 영상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1년 전 그날 시청역 지하철에서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임산부입니다. 나는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 타자를 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바로 답장을 보냈고 우리는 다음 날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나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배는 홀쭉해졌지만 1년 전 내가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그 선한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유모차가 있었고 그 안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딸, 서예요. 수민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도 아주머니를 다시 뵙지는 못했지만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실 그 아주머니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내 영상이 화제가 된 후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반상회에 나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혹시 그 임산부가 탔던 곳이 시청역이 아니었냐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아주머니가 꽃무늬 바지를 입지 않았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선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지하철에서 보였던 그 강인함은 평생을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온 삶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수민 씨는 할머니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신다고 전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그리 대단하다고 떠드냐며 손사래를 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내 욕심을 접었습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수민 씨를 통해 작은 선물과 함께 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며칠 뒤, 나는 수민 씨에게서 짧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박선자 할머니가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시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양반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네.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것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례하다고 촬영했던 그 아주머니에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은 내게 그 어떤 상이나 인정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화면 전환. 현재의 알렉스가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 타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배경으로 잔잔하고 희망적인 음악이 흐른다. 결론 목소리 나레이션 시작. 저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곳, 한국은 이제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프로덕션을 차려 저처럼 한국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다른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제 채널이 망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필터 없는 진실을 찾겠다며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그날 시청역 지하철에서 그 아주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을 필터 없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어두운 면을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편견이라는 필터를 걷어내고 세상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보여주신 행동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친절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대한민국, 그리고 저의 영웅이신 박선자 아주머니께 이 모든 가르침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동 촉구 시티어. 여러분은 혹시 저처럼 편견 때문에 어떤 소중한 진실을 놓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의 삶을 바꾼 예상치 못한 친자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필터 없는 알렉스의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